쪽에는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계승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통합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일 텐데요. 윤 대통령은 과거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유족들과 함께 불렀고요. 보수정당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난 1997년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 같은 가짜뉴스를 비롯해 5월 정신을 폄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5.18을 둘러싼 진영 갈등 끝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금은 늦었지만 오늘의 선택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5월 정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해서 오늘 광주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시선이 쏠렸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100여 명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이렇게 함께 KTX 특별 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 42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념사를 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에 살아있는 역사이다. 이것을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라고 했고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라고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필요서 지켜낸 5월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해서 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출시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18 유족들하고 이 5.18 국민민주묘지의 정문, 이 민주의 문으로 입장을 한 것도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후에 기념사를 하고 이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개창을 한 것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이고 또 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같이 제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제창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걸 제창을 하느니 합창을 하느니 뭐 노래를 하느니 마느니 트느니 마느니 이게 불필요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이렇게 좀 모범을 보였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논란은 좀 일단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기념사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아쉽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은 5.18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기간 이제 요구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5월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 이제 대선 기간에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5.18 진상 규명 조사위 계속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네. 또 정부 안에 삭감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도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 이제 기념식에 참석을 한 것 그리고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서 이 5.18 정신을 기린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민주당 인사들의 평가였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더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이 기자들에게 5.18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갈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5.18을 왜곡했던 이 김진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이 강원도지사 후보의 사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 이제 2019년에 국회에서 이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른바 망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됐고 뭐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고 사실은 뭐 김진태 후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가짜 유공자, 진짜 유공자 구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몇 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요 근래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뭐 당헌에다가 5.18 정신 계승도 넣고 이제는 헌법 전문에도 넣겠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변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확산시켰던 당사자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이 사과도 한마디 안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은 방송 진행하다가 그렇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발언 때문에 하차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방심위에도 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그런 이력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한 바가 없거든요. 사과를 한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광주로 총 출동했지만 서로를 향해서는 좀 견제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생산적인 이 어떤 견제의 목소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팸플릿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더라. 근데 이게 노래를 이물의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았다. 제창을 했는데 외우고 부르지 않았다. 그렇죠. 당연히 네. 알고 와야지 왜 와서 이제 악보를 보고 가사를 보고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정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나이가 이제 젊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000년대 학번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창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한 것인데 그런 걸 이렇게 또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선배 정치인들로서는 좀 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헌 관련해서 이 5.18 민주화 이 5.18 광주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개헌 얘기는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5.18 정신을 전문에 넣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이거 하나만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도 5.18 정신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나머지 수많은 대목에서 쟁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넘어가야 될 산이 아직도 많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좀 반발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노래 부르는 거 뭐 보면서도 느꼈지만 다 마스크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재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노래 부르면 또 마스크가 위아래로 조금 움직입니다. 네, 그걸 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어요.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 강행된 이후에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건데 이렇게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직후에 이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의미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결시키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는 상당히 이제 격앙된 상황이었고요. 한동훈 네.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협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그냥 또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그냥 부결시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6일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발목 잡는 야당이다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는 데다가 네. 역대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렇게 부결된 사례도 사실은 김대중 정권 때 이제 2명 정도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 부결까지 가는 거는 좀 부담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려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고 협치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고 좀 이제 좀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어서 아직은 좀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여러 가지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조금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니까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비슷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성호 의원,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이 입장을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당내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광주행 KTX 특별열차 안에서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다면 야당이 손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정권에서 일했던 인사이고 처음에 협치를 위해서 선택한 인사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이 당연히 이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협치 카드를 걷어차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5.18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를 향하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도 같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불발될 경우 그러니까 부결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네. 총리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밀어붙이겠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한덕수 후보자가 낙마할 걸 대비해서 뭐 다른 후보자들을 지금 준비해 놓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총리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에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주면 국정운영 능력을 확보하게 돼서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것이고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거나 임명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에서 거봐라 야당에 발목 잡지 않느냐 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암암리에 또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바로 직후부터 일사천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이 취임식 직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인력 총 48명으로 구성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른바 이제 그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제 사건, 패스트트랙 사건,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는 예정인데 아무래도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재수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도 단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장관하고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또 같이 일한 인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영 서울공원 송무부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이 각각 맡는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언론은 윤석열 사단, 과거에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좀 승승장구했거나 당시에 친정부 검사다 이렇게 분류됐던 사람들은 이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상황인데요. 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또 이종근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보임이 됐는데 이종근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이긴 한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지켜라라고 지금 인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돼 있지 않고 공석인 그렇습니다.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원래 이제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모로 검찰 조직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때문에 다 막 그만둔다고 하고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차장도 없어가지고 이 검찰총장 대행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제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아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 안 했다고 해서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하여튼 그 다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 대검 차장을 임명하면은 이 대검 차장이 아마도 검찰총장 대행을 하게 될 것이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등해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거쳐야 될 거고 그러나서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인사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일 텐데 문제는 네. 이 검찰 인사가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 어떤 공정한 기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준으로 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이미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인연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또는 이제 이 과거의 국정농단 특검에서 한동훈 이제 장관하고 손발 맞췄던 인사들이다. 이런 인사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논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이 좀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총이기 때문에 인사의 독립성을 그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TF가 있는데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총 22명이 있는데 이 중에 17명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예. 이 서지현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서지현 검사가 이 이제 디지털 성범죄 TF의 간사이자 팀장이었는데 지난 16일에 법무부로부터 파견이 종료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짐 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이다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 TF가 할 일도 많고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계속 사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한 거 아니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파견 종료를 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오는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만 5천여 개 기관 공직자 200만 명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법안인데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10가지 행위 그리고 각 기준, 행위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신고 제출 의무나 제한 금지 행위는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는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이걸 미리 신고하고 투명해야 공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지자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걸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서 차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른바 LH 사태에 관련돼서 이 법을 만드는 이제 핵심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걸 알게 될 경우에는 누구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이 미뤄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이해충돌 문제 얘기됐던 게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또 방한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21일 오후에 이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용산의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첫 공식적인 외빈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주말까지 일단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 기간 중에 이런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서 즉시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양 정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랜 B를 마련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고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20일 오후 늦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기로 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고요. 21일에 동작동의 현충원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도록 돼 있고 이후에 이제 공식 만찬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만찬은 5대 그룹 총수 경제 6개 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아마도 경제 안보 현안 등등이 좀 간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면 금요일 일정인데 아직 양국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 6월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 신문, 방송, 광고, 선거 벽보, 현수막 게시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2일 만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권 초반 전국을 이제 좀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대 분수령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야말로 거물들이 맞붙는 이런 빅매치들이 있는 데다가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든지 이재명 상임고문 등도 출마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미니 대선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꽃 튀는 대결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3년 만에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게. 예. 뭐 후보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혼자만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이죠. 이제 예. 선거 뽑게 돼 있는 사람 숫자랑 출마한 사람 숫자가 같은 경우라는 건데 그래서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오늘 기준 이제 501명인 것으로 이 집계가 돼 있고 이거 앞으로 추가 사퇴자가 더 나오면은 무투표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2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가 496명에 달했는데 이것보다 많은 숫자인 거고요. 그리고 1998년 지방선거 때 738명이었는데 그럼 2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가 되는 거고 지난 지방선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5배가 이상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좀 여러모로 분석이 돼야 되겠는데요. 일단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가 더 확고해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3당의 어떤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양당이 그냥 이제 맞춰서 후보를 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다고요? 경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시 제주을 이렇게 7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갖고 있던 데가 이제 분당갑, 보령, 서천, 수성을 창원, 의창이고 민주당은 계양을, 원주갑, 제주, 을입니다. 그래서 승패 기준선이 이제 이렇게 4석 대 3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석을 누가 뺏어오느냐 이 승부가 아마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뭐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테니까 그렇죠. 결과는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보수정권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초인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역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민주의 문으로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전에는 명령들이 있는 곳 옆으로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네,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이제 민주의 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국민과 소통한다는 데서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특히 이제 여당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또 전체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념식이 열리기 전에 5.18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 자리를 윤 대통령이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도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 기념식 직전에 유족들과 짧게 이제 비공개 환담을 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참여자 중에 한 분이 매년 오실 수 없겠냐 이렇게 좀 여쭙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참석하면 두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매년 정말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예.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기념식은 단순하게 이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월 정신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또 스스로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하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의 가슴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재창을 합창으로 바꾸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재창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매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창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 그 울분에 차서 그 노래를 이제 불렀고요. 또 2017년에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렀어요. 오늘은 딱 그 중간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의 말씀이세요? 그런 예전에 그런 못 부르겠던 그런 때는 아니지만 네. 또 정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5월의 진상 규명 문제 또 이걸 바로 세우는 문제를 정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기념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메모를 하고 보기도 하고요. 네. 또 나중에 또 출력해서 밑줄 그으면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제 고민한 흔적도 많이 또 보였고요. 네. 근데
이제 진상규명 작업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한 부분에 좀 더 언급이 됐더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나름의 조금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예, 뭐 사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 부분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그 아쉬움이 있다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5.18 단체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간 이제 수차례 이제 만남은 좀 있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5.18 단체 초청해서 이제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갖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런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장 먼저 그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좀 수록해달라 이런 내용하고요. 예. 또 5.18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와는 다른 그런 이유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못한 이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이제 5.18 정신을 우리가 계속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5월 18일을 또 유엔이 지정한 그 세계 기념일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고요. 예. 또 5.18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와 함께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이 좀 일부 삭감된 부분도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제 좀 봤는데요. 예. 오늘이 이제 기념식인데, 정부에서 어떤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진상조사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있고, 또 한참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의지를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서 인물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무처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물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이런 분들은 저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물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또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5월 정신은 어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고 또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5월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말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서 고쳐나간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 노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5월 정신 계승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진정성에 관한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하고 또 개사가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을 해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방송을 하차하기도 했던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안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던 분을 이렇게 인사에 이렇게 중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부적절하다 봅니다.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실력과 능력만 보고 이제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왔는지 이걸 보고 실력과 능력을 더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이게 앞뒤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 폄훼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완전히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여전히 줄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왜곡의 주한 형태들은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도 5월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왜곡이 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기념사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기념사를 마무리했는데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5.18 왜곡 처벌법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제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민주운동 특별법에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경우는 처벌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광주시와 함께해서 이런 사례들을 한 20건 정도 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제 경찰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또 검찰로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걸 꼭 처벌하자 이런 취지로 이 법을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 또 국민의 인식수는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방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왜곡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간 좀 선을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꽤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사했던 것도 일부는 검찰로 좀 넘어간 게 있고요. 예. 일부는 이제 경찰 차원에 조치된 게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왜곡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왜곡들을 저희들 바로 잡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발포 명령권자와 관련한 자료도 공개가 됐다 일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발포 특히 이제 집단 발포 등 이런 발포 명령자들 그리고 또 당시에 행방불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안매장이라고 우리 또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행방불명자들인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죠.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거나 안타깝게 좀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미디어 이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TBS 교통방송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죠. 지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그것은 언론 개입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네.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TBS 기능 전환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TBS 교통방송 기능 전환을 둘러싼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송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지금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 중에 교통방송을 듣는 경우가 거의 사라진 만큼 교통방송의 기능이
사라졌다라고 언급하면서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통방송의 기능과 이름이 바뀌어지면, 이름과 기능을 바뀌게 되면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 주파수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TBS가 보도 시사 방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도 좀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교통방송의 시대나 교통방송의 기능은 이제 다 했다. 이런 이제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방송의 기능이 사라졌다. 교통방송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의 교통방송을 교통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동네 라이브처럼 지금의 공영방송이나 방송이 다루지 못한 서울시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통방송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죠. TBS 측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TBS 지부하고 이제 TBS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시장은 선을 넘었다. 대통령이 TBS의 기능을 손댈 수 없듯이, 오세훈 시장도 TBS의 역할을 규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통방송이 교육방송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를 좀 조합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시사보도 기능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냐. 권력이 언론사의 기능을 좌우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서 아직도 서울시 사업소에 공무원을 대하듯 하는 오 시장의 언행에 되게 불편함을 얘기했고요. 네. 또 TBS 지부에서도 취임 후에 이제 TBS 예산을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조조정까지 거론하면서 구성원을 이제 겁박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TBS 노조에서 방송 탄압이다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언론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 측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방송 장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예. 서울시 홍보 수단으로 교통방송을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방송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어준 씨 방송이 선정성 논란이 돼서 본인의 의도가 의심받고 있어서 억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송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 캠프 측의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서울 시민들 모두가 느끼듯이 TBS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적 선전 도구가 돼버린 지 오래다. 정치 편향 방송을 지속함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방송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동안 TBS의 어떤 편향돼 있는 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에 TBS의 보도 시사 방송은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TBS의 보도 시사 방송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죠. 근데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좀 다릅니다. TBS는 자사 시사 프로그램을 비판한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 정정보도 소송을 낸 바 있는데 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승소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지난 2019년 2월에 전
TBS 대표인 이준호 씨의 기고문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된 TBS가 정치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진면에 실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신이 재직하던 동안 관련 이슈들을 다룬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TBS는 지상파 방송이죠.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방통위에서도 TBS의 보도 기능을 인정한 재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법원이 판단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바 있죠. 그러니까 TBS의 보도 시사 편성은 프로그램 편성은 위법이 아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그렇죠. 일부 진행자의 편향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는 거예요. 이 네.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진행자라 하면 김어준 뉴스공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2022년도에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도 TBS FM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4.7%로 청취율로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또 서울 시민들이 또 애청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 편향적이고 또 진행자가 좀 공정성과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오해를 더 덧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김어준 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받은 제재하고 네. 뉴스공장에서 받은 제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TBS 지부장인 이제 조정은 언론노조 지부장 말에 따르면 뉴스공장이 100%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구성원들도 뉴스공장에서 비판적인 경우도 많다. 이 프로그램이 영향력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고 체질 개선을 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치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존폐가 결정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치가 언론을 좌우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TBS가 미디어 재단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주장한 바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교통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규정상 가능합니까? 오 시장이 지난 7월, 그러니까는 재보궐에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TBS를 제재할 방법이 왜 없겠냐. TBS에 대한 인사권, 경영평가권, 감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TBS는 미디어 재단에 속해 있고 미디어 재단 TBS의 조례와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TBS 사장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TBS 이사 11명 중 서울시 공무원은 2명뿐이고 또 TBS 임원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이 시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장 몫으로 2명, 시의회 몫으로 3명, 이사회 몫으로 2명, 총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또 임원 추천위원회의 결정 60%, 시민평가 점수 40%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 설립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을 피하면서 TBS의 정체성 자체를 이제 규정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조례 개정 그렇죠. 문제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설사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의문이 좀 남는 게요. 네. 왜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원래 교육방송이 있잖아요. EBS가. 네. 기능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 저소득층 무료 온라인 사업인 서울시 사업인 서울런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 되게 황당하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이미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은 77억 운영 부담금을 지원했고 또 EB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을 통해서 지상파 온라인 교육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산의 중복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TBS가 서울시 종합감사 받고 있습니까? 네, 종합감사 받고 있고요. 감사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6월 중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감사 결과에서 지금 TBS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지금 서울시 감사는 인사, 채용, 예산, 운영 전반을 좀 들여다봤고요. 그동안에 또 고액 출연료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 출연 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그 서울시 의회 구조에서는 이 규정을 조례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세훈 캠프는 14일 논평에서 TBS의 개혁의 첫걸음은 서울시의회의 개혁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롭고 합리적인 시의회가 된다면 TBS가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의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기능 전환을 하겠다고 이제 한다면 그것은 이제 지금의 방송법을 어기는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고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이강택 TBS 대표 임기가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전제가 되는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 또 서울시의회의 선거가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사가 겪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재정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세훈 후보는 재정 독립의 필요성을 그동안에 강조를 해왔어요. 이 얘기는 곧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 이제 끊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미 그 재정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그 TBS 예산안이 TBS 출연금 규모를 작년보다 122억 원을 삭감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의회의 협상 과정에서 67억을 증액해서 최종 이제 320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총 예산의 68.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전보다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KBS, EBS 같은 언론사들과 비교할 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또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TBS의 라디오 상업 광고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27% 가까이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통한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네. 근데 TBS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자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시민의 방송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여러 논란 그리고 또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네. 이미 TBS는 시민의 방송으로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등 새로운 플랫폼 출연으로 이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적 영역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TBS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미디어 재단이 만들어진 것도 독립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건데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독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를 주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오세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 산정 지금 적절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어떻게 충원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 산정위원회를 좀 전문성 있고 공정한 분들로 모셔서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서 TBS가 공영방송 서울 시민의 방송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익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5.4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았고 대구는 최고기온이 31.1도, 포항 30.7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3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기